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기술은 유럽을 갈망하게 만든다. 2. K2 배럴의 파괴력 향상. 3. 독일의 독점을 타파하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유럽 전차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구식 소련제 전차와 레오파르트2 A사급 전차가 대거 소모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국방비 증액에 맞물려 최신 전차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빈틈을 대한민국과 독일이 노리고 있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 진출을 시작한다면 신흥 강자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독일도 유럽에서의 안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차 시장 독점이 필수적인데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고작 이 정도 협박에 물러설 의지의 대한민국이 아닌데요. 오늘은 유럽 방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박살낼 대한민국의 전차포 업권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육상, 군사 기술력과 관련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국산 1500마력급 변속기의 자체 개발 성공 뉴스입니다. 이로 인해 K2 흑표 완전 국산화가 최일기에 들어섭니다. 즉 이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독일 변속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수출 휘방에서도 자유로워졌는데요. 이제는 독일의 지리적 이점을 제외하면 정말 실력 대 실력으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차포 업권에서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 K2는 이미 130mm 업권이 가능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굳이 시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 최초로 전차 현수장치에 ISU 유기압 서스펜션을 탑재한 K2는 130mm 활강포의 반동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포탄의 무게 증가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애초에 업권을 계획하고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해서 탑승 인원을 줄였고 내부 공간 확보와 동시에 포탑 무게 증가 문제도 최소화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K2를 통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130mm 업권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동세대 전차와 초격차를 벌리기 위함입니다. 마치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세계 어떤 전투기도 흉내낼 수 없는 F-22의 성능처럼 확실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활강포 아무리 구조가 간단하고 개발 난이도가 낮다고 해도 무턱대고 140mm 전차포를 개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이미 1980년대 140mm 활강포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뛰어들었던 모든 국가가 결국은 포기를 선언했을 정도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140mm 활강포의 무지막지한 반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당장 대한민국부터 K2 개발 초기 단계에서 140mm 활강포를 장착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ISU 유기압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기동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장약 불완전 연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20mm 활강포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비단 한국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극복할 수 없는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일례로 MGCS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발 중인 프랑스의 아스칼론 신형 전차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우선 장점만 살펴봤을 때 아스칼론의 140mm 주포의 화력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 아스칼론의 140mm의 주포포구 에너지는 20mj에 달했는데요. 일반적으로 120mm 전차포가 12, 14mj, 125mm는 13, 15mj인 걸 생각해보면 대략 1.5배 화력이 증가한 셈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650mm 두께의 장갑 관동이 가능한 120mm 주포와 날탄에 비교해보면 무려 975mm까지 관통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저 희망편에 불과합니다. 곧 140mm 주포의 치명적인 단점이 발견된 건데요. 지금 거리에서 140mm 주포의 파괴력은 의심할 수 없지만 평균 교전거리인 2km를 상정했을 때 공기저항으로 인해 실제 표적 도달 에너지가 사실상 7, 8mj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도 러시아 T-14 아르마타의 측면 장갑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됐지만 전장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늘 완벽한 조건이 맞춰질 수는 없는데요. 만약 피탄 각도가 어긋나거나 정면 장갑에 직격했을 때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무기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신뢰도를 장담할 수 없는 건데요.
한마디로 드리는 노력에 드라마틱한 타격을 뽑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140mm 활강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 말씀드린 KF-51과 마찬가지로 아스칼론 또한 심각한 탄약 적재 문제가 예상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아스칼론의 포탄은 길이 1.3m에 무게는 약 35kg에 달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120mm 포탄과 비교해보면 길이는 약 30%, 중량은 70% 이상 증가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140mm 활강포의 반동을 억제할 추가적인 현수장치와 포미장치를 고려하면 전차 내부의 탄약 적재 공간은 더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140mm 전차포는 위력 달성에는 모든 자원을 집중한 나머지 운용이 곤란할 정도로 비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 140mm 전차포도 대한민국이 만들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인 만큼 기존 벼서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바로 K2 전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신형 K3 전차에 탑재될 140mm 전열화학포입니다. 전열화학포는 내건과 장약의 연소에너지와 함께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기존 화포와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모두 챙길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장약 불완전 연소를 아크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를 통해 완전 연소에 가까운 만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약에 들어가는 화약은 연소 반응과 연소율을 높이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수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mm 활강포는 들어가는 장약에 비해 포탄을 밀어줄 충분한 약실 압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열화학포의 특징으로 인해 마구잡이로 장약을 때려 넣지 않아도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전열화학포의 추정 포구 속도는 무려 1.7km, 2.5km/s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 속도면 포탄이 포물선 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만 무려 640km의 최대 사거리와 320km의 유효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계산에 의한 산술적 수치로 실제 포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외부 요인과 직사로 사격하는 전차의 특성상 그만한 거리를 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K2 흑표 전차에서 사용되었던 120mm 활강포의 K279 날탄의 포구 속도가 최고 1.7km/s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속도임에는 분명한데요. 더군다나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에든 40mm 전열화학포 개발도 완료 단계를 목전에 둘 만큼 상당한 기술을 축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열화학포 또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레일건에 비해 1호에 불과할지라도 부수적인 장치가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K3에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 힙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까지 대부분의 무기 체계처럼 APU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전기 생산을 의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140mm 전차포를 보류시켰던 과거 대한민국의 결정은 그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이 보전진을 위한 일보트였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집이 결국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자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본 한국 공군이 웬만한 유럽 국가들 공군력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계약하는 무기 중 FA-50을 미국의 F-16과 비교하며 최대 200대를 구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또한 폴란드 매체는 한국에 대해 강대국 사이에서 무서울 정도로 성장해 동북아시아에서 무기 수출 1위를 달성했고 이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하며 그간 미국의 갑질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국적기 한 대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착륙장에 멈춘 항공기에서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과 푸른색 공군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섰는데요. 이들은 곧바로 준비한 차량에 올라섰는데 한눈에 봐도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왔다고 알 수 있을 만큼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경상남도 사천시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천시는
한국의 대표 방산업체라고 할 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본사가 있는 곳인데요. 엄청난 포스를 풍기던 사람들의 정체는 폴란드 공군 고위 간부와 협상 실무단으로 카이로부터 FA-50을 구매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한국 공군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 방문에 대해 이번 대표단 파견은 마류시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FA-50을 생산하는 카이를 찾았고 또한 FA-50을 운용해본 한국 공군을 찾아 운용 노하우 등 한국 정부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일정을 마친 이들은 얼마 전 폴란드로 돌아갔는데요.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국방장관이 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대표단이 추가로 파견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폴란드에서 FA-50을 빨리 도입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실무단 이전에 마류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먼저 경남 사천의 카이 생산 공장을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FA-50 경공격기의 성능 개량 버전을 36개월 내 납품할 수 있느냐는 질의서를 카이와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내용은 폴란드 언론에서 대서특필됐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폴란드를 위한 한국의 FA-50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폴란드에서 한국의 FA-50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폴란드 정부는 근심에 빠졌다고 전했는데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도발에 5세대 전투기인 F-35, 최신 F-16V를 더 구입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러시아의 팽창에 대해 한국의 FA-50이 폴란드에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매체는 폴란드 정부와 공군 관계자들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공군의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의하면 폴란드 공군은 만약 이번에 한국 공군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유럽제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그리펜 C형 또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할 뻔했다면서 만약 그랬더라면 별도의 기반 시설과 조종사들의 기종 전환 훈련 등 빠른 공군력 증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문 이후 폴란드 공군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FA-50이 폴란드가 운용 중인 F-16 전투기와 호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FA-50의 경쟁력이 유럽제 공격기들보다 더 앞섰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러시아로부터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최소 250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매체는 설명했는데 현재 폴란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총 48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중 다수는 과거 구소련제 전투기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 공군은 자국 영공을 지키기 위한 전투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당장 200대 이상을 들여오기엔 F-16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전투기들은 가격이 어마어마해 전력 보강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자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K2와 K9 등 육군 무기를 보러 갔다가 이외에 FA-50을 발견하자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카이의 실제적인 납기 기간까지 거론하는 등 도입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많은 국가들이 FA-50을 자국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했는데요. 매체가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은 가성비라고 전하면서 FA-50의 도입 비화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 공군은 2012년 FA-50 시리즈를 1차 주문해서 20대를 도입했고 1년 뒤 60대를 추가로 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공군이 1차로 20대를 먼저 운용해보자 그 만족도가 높아 60대를 추가로 주문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2차에서 60대나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고작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원밖에 하지 않는 도입 비용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FA-50의 가격은 200억이 채 되지 않았으며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세상에서 제일 값싼 경공격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격은 두 개 국가 고객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는데 2017년 필리핀이 12대의 FA-50을 도입했으며 이라크가 2019년 24대를 도입했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F-16이 전세계 전투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터라 이후에 고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FA-50을 도입을 완료했을 때 의전용으로나 쓰이는 전투기를 구매했다면서 필리핀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더 구매하려는 국가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고 매체는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매체는 FA-50에 있어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한 번에 날려버린 대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는데 바로 필리핀의 마라위 전투였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를 필리핀군이 FA-50을 통해 대승을 거둔 것이 퍼지면서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제공권이 떨어지는 반군들을 상대하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있어 적은 비용으로 F-35급의 전투력을 낼 수 있는 FA-50은 매력적인 전투기였다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동남아 국가들의 재구매가 이어지자 규모의 경제가 뒤졌고 이로 인해 카이가 FA-50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결정하는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전환되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동유럽 국가들의 눈에 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방비가 적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FA-50은 자국 공군 현대화를 위해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은 과거 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무장도 러시아와 비슷한데요. 미국과 연합작전을 펼쳐야 하는 입장에서 무기가 통일되지 않는다는 점은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것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F-16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의 갑질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함부로 F-16을 정비할 수 없으며 업그레이드 비용 등 미국 방산업체가 부르는 어이없는 가격에 매번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매체는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매체가 FA-50이 앞서 언급한 단점들을 보완해 줄 것이라며 F-16과 비교해도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매체는 폴란드 공군이 FA-50의 블록 20 버전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는 놀랍게도 F-16뿐만 아니라 F-35에서 사용되는 무기가 서로 호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 블록 22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독일과 함께 개발한 타우러스 캡350 공대지 순항 미사일과 노르웨이에 대한 미사일 셋 네이블 스트라이크 미사일 등 육해공 전천 후 다목적 공격기가 FA-50 블록 20 버전이라고 말해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변화는 이사 레이더 탑재라는 것인데요. 기존 FA-50은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이 개발한 이사 레이더로 교체되면서 시야가 최대 300km까지 늘어나게 돼 F-35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특히 FA-50의 가장 큰 매력은 링크 16이 탑재되어 미군의 표적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고전했던 가장 큰 이유로 미군의 정보 공유가 가장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폴란드는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투 플랫폼이 필요했는데 FA-50을 도입하게 되면 가장 값싸게 미국의 전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FA-50이 F-16보다 우위에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가동률과 운용비입니다. 매체는 F-16은 좋은 전투기이지만 가동률이 미국에서 주차 70%를 못 넘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수리 부품을 언제든 수급 가능하고 기술 통제조차 없는 조건을 갖춘 미국에서 주차 낮은 가동률을 보인 것인데요. 반면 FA-50은 85% 이상의 가동률을 보여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FA-50이 언제든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노후화된 구소련제 전투기보다 폴란드 영공을 지키는데 든든한 전투기라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시간당 비용도 FA-50은 $5,000밖에 들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운용 유지비가 적게 들어 국방비를 아낄 수 있는 전투기라고 설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전투기를 FA-50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매체는 설명하는데요. FA-50의 대당 가격은 $3,000만 폴란드는 대량 구매로 $2,000만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며 이는 미들급 전투기 한 대 가격이 $6,000에서 $9,000를 호가하는 거에 비해 가격면에서 우수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경쟁력으로 현재 미국 다음으로 전투기를 많이 판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레이더로 한국의 영공을 훔쳐보던 중국과 북한은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흰 궤적을 그리며 하늘을 가르던 물체가 돌연 옆에서 날아온 무언가에 맞고 폭엑스한 겁니다. 그날 자신들이 한국에 쓴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한국군의 무기 실험이었음은 분명했는데 비행체를 쏴맞췄다는 것은 한국이 미사일 요격 능력을 또 발전시켰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한국이 만들어낸 신무기가 무엇이었길래 그런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군의 미사일 실패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문무대왕함이 임팩 훈련에서 발사한 SM-2 이발 중 한 발이 결함으로 인해 요격에 실패했고, 지난달에는 현무 2미사일이 나탄 그 후 얼마 안 가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 미사일 역시 각각 불발과 공중 폭발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자타공인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자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은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두 달 사이에 무려 40회가 넘는 도발을 걸어오며 한국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한편 문무대왕함의 SM-2가 요격에 실패한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도 얼마 전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한국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미사일을 표적에 유도하는 일루미네이터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탑재했는데, 그 부품이 현재 거의 절반 가까이 단종되어 여태까지 함정끼리 부품을 돌려막으면서 버텨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 분골쇄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육해공 미사일 체계 전부를 재정비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늘 그랬듯이 핵심은 국산화였습니다. 그 첫 행보는 한국형 사드 LSM의 요격 실험을 최초로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비행시험에 이어 요격 실험까지 성공한 LSM은 이제 사실상 양산 수순만을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무사히 양산 배치되면 현재 40회 50km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드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군에서는 2024년 말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LSM의 실전 배치를 마칠 방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LSM의 실험 성공에 관한 내용도 2025년에나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자 이례적으로 스케줄을 앞당겨 실험의 성과를 조기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이웃 국가들의 국방력을 과시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사고로 바닥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함도 있었죠. 국방부의 미사일 체계 재정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국회는 SM-3 미사일 구매를 위한 긴급 예산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진수식을 거행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SM-3 탑재가 가능한 수직 발사체계가 탑재되었던 만큼 언젠가 SM-3을 한국이 도입할 것은 확실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 일본 기술이 포함된 점, 효용성 문제 등이 대두여 2013년부터 장장 9년에 걸쳐 논쟁만 거듭하던 상태라서 슬슬 모두가 지쳐가던 차였죠. 이런 지리멸렬한 논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데에서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SM-3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마침내 한국형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 캔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캔드는 한국의 MD로 불리는 미국 방공체계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직접 구축한 방공체계를 일컫습니다. 미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한국이 MD에 가입하는 방향도 있었지만 사드 하나를 도입한 것만으로도 발작을 하던 중국의 속좁은 성미를 생각하면 MD 노선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만큼은 구축할 가치가 있었는데요. 캔드를 통해 한국은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15-500km의 비행체를 요격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거리 20km 이내 고도 15-40km는 M-SEMI 혹은 천궁이로 불리는 체계가 요격하고 사거리 200km 이내 고도 40-150km까지는 현재 사드가, 앞으로는 LSM이 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LSM과 일부 범위를 중첩시켜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70-500km까지를 이번에 도입하는 SM-3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사일 방공체계는 북한을 맞대고 있고 물 건너에 중국이 있는 한국에게 특히 효율적인 무기체계이며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본토 전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하며 미사일 방공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고 얼마나 중요한지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달성한 성과는 더욱 환영받을 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LSM이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캔드를 완전히 국산화하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M-3의 경우 최대 요격 고도 500km라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운용하는 데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같은 성능의 국산 무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 LSM 기술을 토대로
THAD 동급 체계는 2029년, SM3 동급 체계는 2036년이면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드의 요격 고도 일부 구간을 대체할 수 있는 SM이 완성된 만큼 앞으로는 그 개량만 거치면 대무로 캠드에 국산화는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만약 캠드가 무사히 국산화를 마친다면 한국은 여러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주변 국가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방공체계의 일부를 외선 무기에 의존했던 것 때문에 한국은 외교적으로 상당한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 후 중국이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주며 외교 보복까지 가했던 일이 있었고, SM3 역시 중국이 사드와 똑같은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일본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서 무역 분쟁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던 기간 동안은 도입 논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사정거리에 자신들이 포함되는 순간 한국이 미중 관계에 끼어든다며 내정 간섭 등의 빌미를 들이댈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괴상한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게 되나. 그리고 뒤에서 이들 무기를 한국에 팔면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는 미국은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죠. 하지만 한국이 이걸 모두 국산화하면 주변의 어느 나라도 한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명목의 딴지를 걸을 수가 없어집니다. 한국이 챙길 수 있는 또 다른 이득은 의외로 국산화를 했을 경우에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사드의 경우 한 개 포대를 구성하는 데 1조 5천억의 비용이 들고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10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현재 운용 중인 사드 포대는 부지와 시설만을 한국이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을 모두 미군이 부담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추가 도입은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하드이며 그때에도 한국이 땅만 내주고 운영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죠. SM3의 경우 한 발당 가격이 238억 원으로 탑재되는 한국 함선의 탐지체계와 통합하는 비용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SM 기반으로 요격형 탄도탄을 개발하면 한 발당 60억 내외로 만들 수 있고 당연히 통합 비용 같은 건 발생하지 않죠. 미사일은 비대칭 전력이고 단알만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피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미사일을 요격해야만 하고 당연히 요격탄을 많이 뿌리는 편이 좋습니다. SM3으로 비교했을 때 SM 기반 국산 체계라면 거의 4배 많은 요격탄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요격 효율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한국은 이미 이런 국산화 전략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월 LSM의 비행시험 성공과 함께 공개된 램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램드는 소위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무기체계로 미사일이 아닌 장사정포의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은 본래 원조인 아이언돔의 도입을 논의했었는데요. 아이언돔이 사용되는 이스라엘과는 운영 환경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언돔의 경우 주로 요격하는 대상이 가삼 로켓으로 불리는 소구경 사제 무기입니다. 아이언돔의 경우 주로 요격하는 대상이 가삼 로켓으로 불리는 소구경 사제 무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심심하면 이스라엘 도시에 집어던지는 사람 키만한 이 로켓은 설탕과 비료 따위로 만든 사구를 연료로 날아가며 탄두로는 TNT를 달아놓은 극히 조악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이언돔은 목표 성능이 한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심심하면 한국에 로켓포를 쏘지만 가산 로켓과 북한이 쏘는 장사정포의 규모는 천지 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이언돔이 성능은 차치하더라도 태생부터 급조된 무기다 보니 호환성이 극히 나빴습니다. 미군조차 육군 방공망에 아이언돔을 통합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미군 외에는 아이언돔이 수출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한국군 육해공 모두에게 전력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존 방공망과 통합이 어렵다며 채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크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아이언돔의 도입을 포기하고 대신 한국 환경에 맞춰 장사정포를 동시에 100발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에 돌입합니다. 기반이 되는 무기체계는 LIG-X1의 해공 함대공 미사일이었고 이를 경량화하여 가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시작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모습을 드러낸 램드는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선보였죠. 램드의 경우 목표 성능의 차이 때문에 한 발당 가격은 여전히 아이언돔보다 비쌌지만 대신 얼마가 나올지 예측조차 안 되는 통합 비용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특기가 무기 국산화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전하는 사드와 SM3의 국산화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캔들을 비롯한 미사일 체계를 성공적으로 국산화해 낙탄과 불발의 불명예를 씻고 자주 국방의 실현에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